2010년대 초반이 삼성이 글로벌 IT 기업 중에 탑 10 안에 들었었고요. TSMC는 저 밑에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TSMC하고 삼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회사가 됐는데 반도체가 주문형으로 되면서 TSMC가 완전히 수혜를 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가 동맹이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동안 이제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정신이 없는데요. 요즘에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오늘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하드 캐리했다. 네. 그리고 이제 세트는 약간 부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프라이즈였고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조금 불안해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들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완전히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그 전에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이게 마이크론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된 원인이 혹시 있나요?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기대감을 가졌던 거는 결국 HBM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고요. 그게 이제 프라이싱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보니까 1억 달러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디램하고 HBM 이익률이 마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약간 행간을 잘못 읽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HBM 마진율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마진율 되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수율의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당연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분간 타깃으로 하는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여기서 완전히 그냥 논외였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HBM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그 이슈로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만 이제 커머디티 메모리 회사로 이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대감도 높지도 않았었고요. 기대 자체가 없었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놓고 보면 DS 부문 이익이 6조 중후반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 저는 10조 중에서 10.4조 중에서 10.4조 중에서 한 6조 한 6천억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만큼 나왔는데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7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깨먹었냐?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 5천억 깨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난 거고 그게 이제 적자 폭이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시스템 LSI 쪽하고 파운드리 쪽은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비유를 하자면 약간 제가 또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 네네. 근데 막상 들어가면 또 생각보다 다르죠. 그렇죠. HBM 만들었다, 야 했는데 만들어 보면 또 실제로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의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예 지금 대학 입학 자체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입학 허가서 이렇게 받네 마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의 우려를 깨고 어쨌든 실적이 나온 이후로 주가도 좀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6조인데 디램에서 낸드에서 7조 네. 나머지는 적자 이렇게 되면 나눠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면 지금 사야 되냐 환호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 주식은요 9개월 선행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 하반기에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시장이 테스팅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실적이 메이드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내년 하반기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러면 이제 자신있게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담아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될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개월이나 선행을 하는구나. 네, 보통 9개월 빠르면 1년까지도 선행합니다. 대한민국은 요즘에 선반영의 시장이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는 네. 더 이제 많이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 보면 뭐 초등학생들도 뭐 수학의 정석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애들도 있다고 막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선행을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9개월이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내년 네, 맞습니다. 하반기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시황을 보려면은 가동률 좀 봐야 되겠네요. 가동률이 그렇죠.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숫자는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급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 그로스라고 하죠. 보통 네네.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데 비트 그로스가 거의 플랫합니다. 그래서 아. 디램이 뭐 한 3% 정도 늘어난 걸로 파기되고 있고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 네. 낸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P가 올라가는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쵸. 보통은 상승 사이클이면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만약에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면 저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완전히 컨빅션 바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P는 올라가는데 Q가 애매합니다. 원래 가동률 회복 시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이제 딜레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기별로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지금 디램이나 낸더 플래시 둘 다 뭐 분기별로 거의 20% 가까이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요가 확장되고 있다라기보다는 가격을 계속 인상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번에 세트 사업 부문이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게 네. 저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원가니까 그죠? 맞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핸드폰 만드는데 원가니까요, 반도체가. 최근에 보면 TSMC가 마음 놓고 가격 인상하고 있거든요. 선단 공정 파운드리를. 네. 그러면 이제 뭐 모바일 AP,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모바일 AP 쪽에서 선단 공정에서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면 퀄컴이나 뭐 이런 칩셋 업체들이 이걸 또 셋업체한테 전가를 하거든요. 반도체 업체는 셋업체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셋업체가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셋업체가 이거를 원가 상승을 그냥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비싸게 네. 아이폰을 사주냐, 그렇죠. 갤럭시를 사주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뭐 사야지라고 한다면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도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돼서 이게 이제 선순환에서 가는데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빨리 가격 올려 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팔아볼까 했는데 안 팔려.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IT 쪽에서 완제품 업체들 중에서 가격 전가를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두 개 있습니다. 네. 이게 애플하고 테슬라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애플도 할인 판매 첨부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다 할인 판매해서 엄청 팔리고 있고 테슬라조차도 지금 전기차 가격 계속 할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테크 산업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코스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셋업체들이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전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애매하고요. 부가가치 자체도 AI 쪽으로만 완전히 쏠리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말씀 주셨던 대로 그 사이클이 과거랑은 좀 다르다. 가격과 Q가 같이 올라가는 이제 사이클일 때는 소위 말하는 수요가 땡기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나 살 거야. 비싸더라도 살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까지도.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지금 딱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향후에 어디서 덜컹 해가지고 뭐 주가도 뭐 출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면서 보되 상황이 아직 뭐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뭐 9개월을 선행한다고 하니 이게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은 좀 언제 회복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기는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왜냐하면 P를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네.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라는 거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맞아요. 멀티플은 결국 삼성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뭘 해줘야 되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이 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2.5D 패키징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 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폭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스템 네. 반도체 사업 쪽에서 적자 폭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AI 쪽 밸류체인에서 잘 된 게 아니라 DDI 같은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네네. 드라이브 IC 뭐 이런 쪽 그리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뭐 이런 쪽이거든요. AI 쪽 밸류체인 핵심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멀티플에 대한 거는 결국 삼성이 TSMC의 코어스라고는 2.5D 패키징,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를 대체하는 iCube를 양산하느냐, 그리고 3나노 이하의 공장에서 TSMC의 낙수 효과를 누리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구글의 이제 픽셀 폰이라는 이제 그 구글 자체 폰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두뇌 칩 AP가 있는데 그게 텐서 G 시리즈인데요. 텐서 G3 그리고 텐서 G4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텐서 G3는 삼성 파운드리 5나노 공정, 그리고 텐서 G4는 삼성 4나노 파운드리. 그런데 2025년에 출시되는 G5는 TSMC 3나노. 아, 다시? 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가뜩이나 지금 TSMC 낙수 효과로 뭐 삼성이 이제 어떻게 요걸 좀 주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안 되는 데다가 오히려 기존에 삼성 쪽에 있던 고객까지 지금 TSMC 쪽으로 가는 상황이죠. 아. 네. 그래서 별로 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좀 여기 좀 더 써보지. 좀 야, 손님 좀 여기서 앉아서 좀 좀 있어봐 이랬는데 또 그새 또 못 참고 가셨군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돌파구가 확실하게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아직까지는 뭔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고객. 지금 유력한 거는 결국 AMD 같은 업체들이 아하. 결국 AI 가속기를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맡겨야 되고요.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의 칩 생산을 삼성이 맡아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결국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생산 수율과 성능이 이제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아, AMD 그러니까 약간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 뭐 이런 느낌이긴 엔비디아는 하지만 네, 그래도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뭐 시스템 쪽 말고 HBM 쪽에서는 네. 뭐 엔비디아에서 계속 좀 어떻게 잘 되니? 뭐 공부가 안 되니? 뭐 이러면서 봐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거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나와가지고 합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데 어때요? 네. HBM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네. 들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HBM3E라는 제품이고요. 그 전에 이제 콜 테스트하던 HBM3는 거의 지금 포기하는 분위기 같아요. 아하, 분위기가. 아하. 그래서 HBM3로 이제 마이크론처럼 HBM3는 이제 포기하고 3E 쪽으로 이제 좀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3E는 아마 연내 퀄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기사가 맞아요. 뭐 단독으로 뭐 이렇게 납품됐다 그랬다가 삼성에서 아니라고 네, 했다가. 공식 부인했죠. 네, 아니라고 했고 퀄 테스트라는 게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엔지니어링 퀄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 어떤 정도면 정한 됐다? 기준은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맞는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이제 근데 또 적용해서 또 이제 돌려봐야 되긴 하는데 반도체라는 게 요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요걸 또 합쳐보면 조립해서 또 보면 생각지 못한 버그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퀄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시험 단계가 있는 거네요. 보통 그죠? 업계 뭐 이쪽 담당자분들 아니면 되게 알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 건데. 예.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도대체 이게 엔비디아에 언제 HBM을 납품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올 한 해 주식시장 내내 이게 떠들다 보니까 관심사가 많아졌고 됐네 안 됐네 됐네 안 됐네가 이게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계속 시험에 비유를 하는데 나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시험 보러 가자라고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나 이거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라고 해도. 네. 그렇죠. 이제 근데 고객이 그 젠슨 왕형이 언제든 뭔가 다 받아줄 마음이 돼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쵸. 받아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중요한데. 공부만 해오면 된다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거를 여기까지 연습 문제만 풀고 와 이런 거지. 60점만 맞추면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니?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잘할까요?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네. 거는 어떨까요? 이게 어쨌든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뭐 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지금 한번 어떠는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뭔가 업황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뭐 한 두세 달 투자한다고 보면 삼성 밸류체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만약에 뭐 본인의 비중이 좀 많다 그러면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것도 네.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우리 뭐 이게 촬영 전에 우리 유석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국 국채 이야기 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올해 뷰가 계속 상반기에 많이 벌자 그리고 하반기는 조심하자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고 작년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테크로 보면 국내 테크보다는 미국 테크가 낫다라는 뷰는 여전히 계속 있고요. 유효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반기는 거의 뭐 풀 주식 가져간다면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평소에 많이 분석돼 있고 잘 알던 기업에 대해서 좀 빠지면
분할로 약간 좀 담아보고 네. 또 올라오면 또 현금 비중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올 하반기만 좀 잘 넘기면 또 저는 내년은 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녹여내면 또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결국 내년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잘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님께서 약간 좀 그게 톤 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좀 조심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두꺼워요. 이거 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하반기 때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사실은 AI도 국면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밑에 기반 공사하는 네네. 근데 코어스 뭐 이거 비유하실 때 뭐 IFC 얘기하면서 네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반 공사, 인프라 공사하고 그 위에 이제 쌓을 게 얼마나 많아. 할 게 맞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뭐 끝났든 어쨌든 모르겠지만 일단 하반기 때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좀 현금 비중 확보해 놓으시면서 공부하면서 대비하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2년, 3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멘트인데 근데 사실 뭐 2년, 3년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다음 네. 달. 그래서 월간 하시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이렇게 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뭔가 굉장히 더 막 베팅하고 막 이럴 때는 그렇죠. 아니다.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처럼 뭔가 자신 있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이제 사실 일반 대중분들에게 효치님들께도 사실은 그 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오셨던 대로 하반기가 왔으니 조금 약간 톤 다운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물량은 늘어나지 않아서 약간 좀 특이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와는 밸류체인에 투자할 때도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포인트를 뭘로 잡으면 될까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차라리. 봐요. 삼성 밸류체인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인프라 쪽이 오히려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장비도 보면 이 팹을 기본적으로 꾸리는 데 필요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뭐 클린룸 관련된 업체나 아니면 우리 CCSS라고 해서 화학약품 공급 장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STI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여기 필요한 스크러버나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들 이렇게 정화해서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뭐 스크러버나 칠러 쪽 그런 쪽은 이제 유니셈이나 GST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도. 왜냐면 당장 내년 하반기가 되면요. 어쨌든 증설을 해야 돼요. 아하. 캐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증설 이야기가 나오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뭔가 가동률이 100%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생산 설비를 이야기하기는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일단은 팹 먼저 지어놔요. 그래서 공간 확보해 놓고 거기다 이제 필요하면 설비를 투자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인프라 관련 업체들이 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삼성 밸류체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 소재 나누면 좀 약간 장비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장비는 이제 인프라 장비 쪽이 낫고요. 소재는 가동률이 회복되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상승룸이 남아 있는데 요 재료가 사실 조금 이제 약간 진부해졌습니다. 실제로 가동률 회복이 된 건 아닌데 네. 그 기대감이 상당 부분 또 이제 반영이 돼서 새로운 재료는 아니라는 게 또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사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오매불망 너무 네. 오랫동안 해가지고 막상 되면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네.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는데 주가도 좀 좋은 상황이고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점검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국 대선이에요. 지난주였죠?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한 이후로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봤던 외신 기사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바이든의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은 자진 사퇴가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아니 그게 반대 쪽이 아니라 바이든 지지하는 지금, 쪽에서 네. 지지하는 쪽 그냥 너 이제 내려와라 이제 좀 제발 좀 그리고 그렇죠. 어제 보니까 백악관에 출입했던 치매 관련 전문의가 누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여가지고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반대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미국 대선하고 이제 IT 투자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하고 반도체 AI 산업이 이게 관련이 좀 있나요? 그렇죠. 반도체가 이제 사실 정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반도체하고 결국 AI 때문인데요. 지난 두 번의 혁명, 테크 혁명이라고 그러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월드와이드웹 인터넷 혁명이었고 지난 10년간에는 모바일 혁명이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대비되는 혁명.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혁명이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는데 지난 두 번의 혁명하고 이번 AI 혁명이 극명한 게 다른 거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전에는 정부가 그냥 지원자였단 말이죠. 잘 되도록 이제 지원해주고 인프라 연결해주고 뭐 이런 거에서 끝났는데 지금 AI하고 반도체는 각국 정부가 플레이어라는 거죠. 단순 지원자가 아니라 심판이 지금 막 경기에 들어와서 막 그냥 그쵸. 예. 보조금 주고 막 네,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AI하고 반도체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AI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아하. 이게 당장 무기 기술하고 직결이 돼 있고요. 그 무기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죠. AI가. 네네네. 대표님도 촬영 전에 그래프 하나 보여주셨는데 미국의 생산성 혁신이 맞아요, 엄청나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게 결국 AI라는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이 완전 다른 흐름인데 결국 AI 수용성에서 미국이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고 그게 결국 경제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러면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구조와 비슷하게 모방할 거 아니에요? 그 AI를 도입해서 경제 성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AI 모델을 가진 국가가 기업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AI를 잘 활용하는 개인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인데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많이 갖다 놓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중국에다 못 팔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라인을 일본에 이제 이렇게 뺏기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순 이제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여기 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상적인 게 결국 이제 그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과의 차이점. 그때는 니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라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플레이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는 그냥 놔둬도 미국이 이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놔두면 중국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많이 올랐겠지만 미국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는 너무 위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중국은 빅데이터를 생산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니게 어디 있어 내 거지 그렇죠. 뭐 이런 거의 거지. 뭐 얼굴로 전 어떤 인민들의 그러니까. 생체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빅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 AI라는 건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좋아지면 계속 좋아져요. 선형적으로. 어디까지 좋아지냐면 AGI가 될 때까지. 그 AGI라는 건 이제 초지능이죠. 네, 네. 초인공지능이죠. 일반 인공지능, 네. 일반 요즘에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번역 안 하고 초인공지능, 초지능 초지능. 네,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아하. 초지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초지능 AI 시대에 보니까 어제 밤에 사실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아빠 나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하윤아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냥 그걸 목표로 생각해도 뭐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도움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너무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 좋아하는 이런 거 식으로 하는 게 얘기했어요. 좋죠. 좋아하는 네. 거 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AI가 다 더 잘할 거거든. 이제 좀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반응지를 잘 면밀하게 살펴보는 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대해서 뭐 스탠스는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근데 이제 동맹국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지겠죠. 지금 트럼프는 일단 관세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올릴 거고 심지어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10%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거기서 이제 관세 가지고 많은 이제 세수를 확보하겠지만 뭐 결국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또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대표잖아요. 이제 공화당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됐는데 공화당은 감세
감세 정책을 기본적으로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당인데 감세와 더불어서 항상 재정에 대해서 긴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특이하게 감세는 하는데 재정은 또 확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세랑 재정 확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줄여 안 받아도 돼 세금 내지 마 이런 분위기고. 그렇죠. 근데 돈을 쓰는 돈은 더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럼 빌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단 내 임기 때는 모르겠고 이런 거죠. 다음 그러니까요. 사람이 알아서 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트럼프의 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감세를 하긴 하고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저소득층한테는 증세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소득층한테 어떻게 돈을 받냐 그랬더니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저소득층은 어차피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걔네들 세금 올려도 의미가 없어. 그냥 오히려 재정을 써가지고 얘네들한테 줘버리면 돼.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너 이거 내가 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건데 세금은 좀 올려. 근데 세금 어차피 올려봐야 얼마 안 되잖아. 이런 이제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이 그냥 미국을 훨씬 더 센 나라로 만들 거야 라는 정책인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이미 제일 잘하는 애들이 막 스팀팩 먹고 막 이렇게 마약 먹고 그렇죠. 막 격투기 나가기 전에 맞습니다. 막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쫙 뽑아 먹는 거죠. 네, 국가의 경쟁력을.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가 되더라도 사실은 AI에 대한 정책은 바뀌지 않겠죠? 네, 저는 뭐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약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히려 동맹국들에 대한 AI 정책이 좀 더 벽을 높이는 쪽으로 갈까봐 그걸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동맹국한테까지도 네네. 엔비디아 칩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도 그렇게까지는 있겠죠.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 가지고 목리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야 엔비디아 칩 네. 가져가려면은 뭐 돈 좀 더 내라라고. 아니면 하는 동맹국에 등급을 매기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지어 뭐 지금 뭐 나토까지 뭐 탈퇴하겠다고 맞아요.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한테 좋은 동맹은 우리한테 돈을 많이 내는 동맹이다 가지 않을까요? 좀 너무 좀 억지 아닌가? 뭐 요즘에 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한마디 말하면 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난리가 네, 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벌써 뭐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그죠? 됐어요. 네. 바이든 때는 그래도 트위터를 많이 안 봐도 됐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행정명령을 뭐 거의 뭐 매주 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쵸.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트럼프가 되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같아요. 미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바이든이 약간 저렇게 뭐 치매 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쵸, 잘 그쵸.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간 나라인데 약간 트럼프가 되면 시스템보다는 인치, 약간 그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그쵸. 결정에 따라서 많이 보통 그런 게 독재 국가에서 많이 그렇죠. 네, 일어나는 건데 뭐 독재 국가처럼 그렇게 인치가 중요해지지는 않겠지만 네. 나름 트럼프의 어떤 입에 따라서 결정이 좌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약간 거기서 뭐 상당수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굉장히 있다고 봐요. 대선 테마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죠. 아, 그쵸, 어디 보면 그쵸. 테슬라가 최근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 맞아요, 이유가 맞아요. 저는 트럼프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트럼프가 된다면은 국가 정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보통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정통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대는 쪽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화당은 굴뚝 산업, 석유 찰강, 뭐 러스트 벨트 쪽,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하고, 민주당은 이제 IT, 실리콘밸리, 그리고 뭐 헐리우드 이런 쪽에서 이제 보통 정치 자금을 대는데 일론 머스크는 IT 쪽, 실리콘밸리 쪽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이제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 같은 사람, IT 쪽의 인사들이 지지하는 인사들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사실 일론이 추천한 인사가 사실 뭐 이렇게 장관급이나 이런 쪽에 기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 저널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소장하고 밥도 먹고 그게 이제 미국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 내 트럼프랑 밥도 먹고 막 네. 그러면서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꽂아주고 막 이런 거 이게 그쵸. 가능하다라는 거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안보적인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회사거든요.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AI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트럼프가 이게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테슬라는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더 올라서 올해 지금 1.5% 올랐더라고요. 테슬라가 YTD로. 참고로 지금 엔비디아는 150% 올랐는데 네네, 그렇죠. 테슬라 1.5 이제 올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M7에서 너 이제 빠져주는 게 어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브로드컴한테 자리를 줘라. 그러니까 너 이제 빠져라. 너 AI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M7에 대한 투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질문 좀 드려볼까요? 사실 밸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밸류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오니까 뭐 밸류 부담이 없다고 좀 할 수는 덜할 수 없고, 그런데 있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또 있잖아요. 너무 네,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M7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크게 뭐 불확실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다음 분기 실적이 이제 약간 허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실적 성장률이 그동안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왔거든요. 작년 4분기가 매출 성장률이 265%였잖아요. 그리고 요 앞분기 1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인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면 뭐 400%. 400%, 네, 그렇죠. 407%, 420 몇 퍼센트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다음 분기, 지금 분기 실적은 아마 그만큼의 성장률을 비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네.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실적인데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쯤에서는 빅테크 전반에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빅테크 중에서 네. 아시님이 좀 더 요 종목 요새 좀 눈에 보인다 이런 네. 종목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M7 중에서 지금 테슬라나 애플이 제일 지금은 굉장히 밸류 매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이런 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회사가 사실 온 디바이스 AI에 되게 중요한 회사죠. 그러네요.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이게 약간 제가 이제 국내 하반기 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이제 조심하자는 뷰로 가는 이유가 그동안에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하고 국내 HBM은 거의 페어링해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미국 시장에서 못 켜요. 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잘 가는데 국내에서 이게 프록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좀 제일 불안했던 부분인데, 국내 주식은 약간 미국하고 동행성 깨진 게,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를 밸류 체인으로 한 커머디티 지금 사이클로 가고 있고요. 미국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지금 밸류가 가고 있습니다. 스페셜티로 네, 맞습니다. 가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된다. 그렇죠. 온디바이스 AI로 사실은 거대한 흐름이 AI에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도하는 그런 회사들 테슬라와 애플이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제일 올려받을 수 있는 회사들 전 세계에서 두 개만 뽑으라면 애플하고 테슬라다. 근데 이들 회사들도 사실 요즘에는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 이것을 AI를 가지고, 통해서 반전시킬 수 있느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또 이제 필요한 인프라가, 이제 설계 쪽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자동 설계 툴인 EDA 툴,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뭐 그리고 암홀딩스 같은 이제 IP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부각될 수 있죠.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아시님께서 이제 올해 저희 채널에 정말 오랫동안 출연해 주시면서 IT 투자에 정말 등불을 밝혀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과찬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이제 네. 작년부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해 주셔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본인 포트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현금 비중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저 이제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단기채 중심으로 지금 수혜주를 본다 그러면 JP모건 같은 회사들 현금 대신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뭐 JP모건 같은 뭐 은행주. 오히려 채권이 더 위험하고 은행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중을 가져가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나치게 빠진다 싶을 때는 조금씩 이제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거는 이제 국내, 미국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올라왔을 때는 또 다시 현금 비중 채우고요. 다시 뭐 은행주 비중을 채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조심하면서, 우리 퍼즐 할 때도 보면 한 칸이 비어 있어야지 이렇게 치우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투자도 딱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칸을 비워놔야지 항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연륜이 좀 아직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2020년 처음 애널리스트 할 때, 이때는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신이 나가지고 가자!
한 번 더 가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이러다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아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관조적으로 이제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아재들이 약간 그 겁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 젊을 때 다쳐봐서. 그러니까 그렇죠. 젊을 때 다쳐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저 또 저러냐 네. 그냥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물론 가도 좋고 안 네. 가면 안 가도 맞아요. 좋고 이런 상황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그쵸.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이 시장이 막 직선처럼 보일 때 풀악셀을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지났어요 이미. 그건 그래서 지났다. 이 풀악셀을 지금 밟다가는 이 길이 꼬불꼬불해지면 잘못하면 차선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약간 버퍼를 두는 게 낫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된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 파운드리를 오랫동안 이용해오던 구글이 3나노부터는 TSMC 파운드리를 이용한다. 앞서도 이제 한번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는 AI라는 게 모든 칩들이 AI를 기반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서버에 들어가는 칩인데 서버에 들어가는 칩은 기본적으로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필요해요. TSMC의 코어스라고 하죠.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2.5D 패키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모리도 HBM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ASIC들이 그냥 HBM을 안 쓰는 칩들도 많아요. 차세대 버전으로 나오는 칩들은 다 HBM을 쓰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뭐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체 설계 칩에 HBM을 쓰는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AI 가속기를 기반으로 모든 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도 연결된다 그러면 통일된 일관성 있게 뭐 이렇게 칩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반도체가 주문형화로 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지금까지 일부 프로세서는 주문형, 메모리는 이제 LPDDR 같은 커머디티를 쓰는데 결국 이게 다 주문형으로 가지 않냐. 예를 들면 지금은 서버용 메모리만 HBM 쓰고 온디바이스 AI용에는 그냥 LPDDR5나 PC는 DDR5 같은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주문형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VFO라는 메모리가 있어요. Vertical Fanout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수직으로 쌌는데 TSV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지 않고 그냥 구리 기둥을 세워가지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요. LLW라고 해서 Low Latency Wide I/O 그런 것들도 굉장히 대역폭을 넓힌 근데 그거는 보통 포터블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적용되거든요. 지금은 XR 같은 디바이스, 굉장히 비싼 디바이스에 많이 적용되는데 나중에 AI 스마트폰이나 AI PC 쪽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모든 반도체가 주문형으로 바뀔 거다. 그러면 TSMC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반도체는 네. 주문형이 아닌 것이 비중이 꽤 높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 PC 시대로 놓고 보면요. 음. PC 시대는 프로세서도 범용이었고요. 아. 그래서 CPU나 GPU를 어떤 보드에다 꽂아도 다 작동을 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당연히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범용이었고요. 근데 이게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로세서가 일단 먼저 주문형이 됐어요. 아. 그러면서 프로세서, 그러니까 AP라고 하는 SoC를 직접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애플, 테슬라, 그리고 뭐 퀄컴,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 하는 게 이제 TSMC가 하다 보면 TSMC가 여기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죠. 2010년대 초반이 삼성이 글로벌 IT 기업 중에 탑 10 안에 들었었고요. TSMC는 저 밑에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TSMC하고 삼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회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주문형으로 되면서 이제 TSMC가 완전히 수혜를 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메모리 타임인 거죠. 아하, 이제 네.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주문형으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HBM이나 뭐 LLW나 VFO나 LCAMM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쪽은 약간 TSMC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어떻게 보면 동맹 그룹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가 이제 약간 동맹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거기서 끼워주면 한미 반도체까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거기서 다 이런 주문형으로 하려면 거기서 이제 뭔가 힘을 합치는 회사들이 필요한 거죠. 역사로 봐도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반도체 회사에서 만들면 그거 써. 야, 이거 뭐 이거 네, 해서 써. 그냥 네가 맞춰서 써 이랬는데 네, 맞아요. 이제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자기한테 맞는 내가 만드는 제품에 맞는 반도체를 자기가 주문해가지고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네네. 이것 좀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이제 TSMC가 만들어 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형으로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갈 거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 여실히 드러나요. 우리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딱 보잖아요. 네. 그럼 팹리스 회사가 설계도 던져주면 파운드리가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생략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거기서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를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반도체 설계 쪽에서 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팹리스 회사들은 그냥 로직 설계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되면 이렇게 네.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네네, 되겠지 맞습니다. 뭐 이렇게 거의 프로그래밍이죠. 우리 뭐 단테님 같은 사람들이 그쵸, 이렇게 그쵸. 막 하면 그러면 이거를 그 반도체 회로로 레이아웃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회로로 네, 그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물리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설계를 원래는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완전 거의 영역 파괴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세미파이브라는 회사의 그 IR 네.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예전에는 그 논리 설계를 팹리스가 하고 DSP는 물리 설계만 했는데 이제는 DSP 업체들이 설계도 거의 상당 부분 해줘요. 그래서 그 논리 설계 그 백엔드 쪽은 지금 대부분 DSP 업체들이 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일부 프론트엔드 쪽까지 설계를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설계해주고 핵심 알고리즘만 이제 팹리스가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후공정 패키지도 설계 영역이 다 들어가요.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후공정은 알아서 해줘 오사드한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사드 업체들하고 딱 붙어가지고요. 아니면 TSMC 후공정 쪽 부서하고 딱 붙어서 설계부터 다 빌트인 돼서 들어가야 돼요. EDA 툴 업체들의 동향을 보면 딱 아실 수 있는데 EDA 툴 업체들도 예전에는 전공정만 다 설계 툴 제공해줬잖아요. 여기서 1등 업체가 시놉시스고 2등이 케이던스 디자인인데 최근에 시놉시스가 엔시스라는 회사를 굉장히 비싸게 사서 욕을 먹었어요. 주가도 많이 밀렸었는데 왜 엔시스를 샀냐면 시놉시스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시스가 저쪽에 많은 IP들이나 경험과 노하우, 영업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한 거고 케이던스가 사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전공정 쪽에서는 시놉시스한테 밀리지만 이쪽으로 이제 시놉시스가 보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대규모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역 파괴예요. 예전처럼 그냥 우리 레이아웃 잘 그려줄게요. 이러면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뭐 그냥 이제 뭐 이런 레이아웃, 그러니까 물리 설계만 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도 많은데 큰 회사도 있죠, 그런 쪽에. 근데 이제 점점 더 이런 회사들도 점점 더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IP까지 확보하고. 그래서 인수합병해서 자기들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데 IP까지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까지 하고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많이 맞습니다. 드네요, 정말로. 그쵸. 네, 이게 뭐 하나하나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반도체가 주문형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 키워드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반도체를 이제 건물을 짓는 건축 회사에 이제 건축하는 거에 비유하자면은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로직을 설계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런 모양의 그쵸. 그 건물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설계 도면을 이렇게 그려주는 사람, 아까 물리적인 설계 이제를 얘기하신 건데. 그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 끝에 가네 뭐 어디 뭐 화장실에 뭘 만들고 배선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거 옛날에 안중에서 맡겼는데 그쵸. 맞아요. 지금은 그거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거 만드는 애도 갖고 와서 처음에 그림 설계할 때부터 맞아요. 생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통째로 다 바뀌는 거네요. 그 아파트처럼 다 이렇게 스탠다드화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배관부터 화장실 뭐 디자인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의 가치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밸류 체인에서도 IP나 디자인 솔루션이나 뭐 EDA 쪽에서도 기존의 범용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회사들은 이제 뭐 높은 멀티플을 힘들어지는 못 거죠. 받겠죠. 네.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지 이제 거기서 뭔가 스탠다드를 잡는 회사들은 거기서 엄청난 밸류를 받겠죠. 또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면 이제 어드밴스 패키지 업체에서 FOPLP 이게 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조금 네네. 어려운데 네네.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테크 투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한 10년 전에 이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팬아웃 WLP하고 팬아웃 PLP 막 경쟁 구도로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애플하고 또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원래는 애플 파운드리를 100% 담당했었죠. 초창기에 애플 A 바이오닉 시리즈를 삼성이 파운드리 100% 했었고 일부 설계까지 도와줄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는데
삼성이 이제 자체 스마트폰 갤럭시를 만들고 두뇌 칩인 AP 엑시노스를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이 이제 불편해졌죠. 그러면서 TSMC를 끌고 왔는데 한동안 한 4, 5년 동안은 삼성 파운드리와 TSMC 간의 어떤 파운드리 경쟁이었죠. 애플 칩을 놓고. 그래서 계속 이제 선당 공정 경쟁을 하다가 14, 15년쯤에 6S였을 거예요. 아이폰 6S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16나노 TSMC 칩하고 14나노 삼성 파운드리 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두 개 테스트 해보니까 TSMC 칩이 더 좋은 거죠. 2나노 성능이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팬아웃 WLP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처음으로 적용된 거예요. 후공정이 달라져도 칩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 팬아웃 WLP에 대항해서 삼성이 이제 팬아웃 PLP라는 기술을 가져왔죠. 결과적으로 팬아웃 PLP가 졌죠. 왜냐면 이거를 AP 같은 고성능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생산성 엄청나게 좋아요. 왜냐면 팬아웃 WLP는 동그란 웨이퍼에다가 한 패키지로 하는 거고 팬아웃 PLP는 이 테이블만 한 데다가 완전히 그냥 칩을 대량으로 넣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성이 많게는 한 5배 차이 나고요. 그리고 칩당 들어가는 소재 양이 한 40% 수준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생산 효율적인데 문제는 인풋 아웃풋 수가 이제 1000개가 넘는 이거를 만들어내기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가 이게 원래 삼성 전기에서 하던 건데 이걸 네네. 사왔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일부 이제 성능 떨어지는 스마트워치용 AP에다가 일부 적용하다가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PLP 기술이 다시 또 부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AI 가속기가 다이 면적이 워낙 커져요. 이게 CPU는 칩렛 구조로 해야 되죠. 그리고 2.5D 패키징으로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300mm 웨이퍼에다가 그 인터포저 기준으로 보면 호퍼가 한 대충 3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100% 나온다 치면. 근데 이거를 블랙웰로 가면 한 16개로 줄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오는 루빈이라는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7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스 캐파를 아무리 키워도 이게 이 웨이퍼 한 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큰 패널에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밀도만 높이면 된다. 대만 TSMC나 이제 오삿 업체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거네요. 이제 삼성이 애플의 파운드리를 계속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확 뒤집어진 게 2015년에 FO PLP냐, FO WLP냐의 네. 싸움에서 밀려서 네, 이런 맞습니다. 네. 거다라는 건데 이게 다시 또 이제 PLP 이쪽이 좀 부각받고 있는 이유가 AI가 되면서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나요?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봅니다.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뭐 기판 업체들 뭐 그리고 여기 또 유리 기판이 필요해지겠죠. 글라스코어 기판이 필요해지고 뭐 그런 회사들이 다 수혜를 보는 건데 뭐 새롭게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기술이 스탠다드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없던데 새로 들어가는 회사가 나오면 이제 한미 반도체처럼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 진짜 면밀하게 잘 봐야 되겠네요. 네. 큰 변화니까요. 이제 네. 뭐 펜하고 PLP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또 이제 공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누가 이게 헤게모니를 지는지. 그러네요. 네. 이 기술의 큰 그림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TSMC가 내년에 엄청난 규모의 캐펙스를 한다. 네. 이거 뭐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올해까지는 캐펙스가 약간 좀 조심조심해서 했죠. 조심조심하게 했었는데 내년에 아마 한 5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38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와. 캐펙스. 그 이야기는 이제 3나노 이하에서는 내가 짱 먹었다.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고 있고 왜냐면 이제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삼성으로 못 가는구나. 네네 못 가는구나. 그래서 가격을 대놓고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면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캐펙스. 그래서 내년에 50조 원 파운드리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라고 볼 수 독점에 있겠네요.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됐다 이제. 네. 근데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보면. 꼭 보면 업체들이 뭐, 그렇죠. 야, 네, 됐다라고 해가지고 네. 돈 막 쓸 때 보면 나중에 보면 그렇죠. 야 저게 좀 과잉한 자신감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TSMC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어스 캐파 증설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거 왜 계속.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어. 뭐 이런 걱정이 의심이 들 정도로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꼈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분발해서 이럴 때 또 방심할 때 또 가서 또 이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방심을 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SK 여지를 안 하이닉스도 줘요. 그렇고 방심을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여지를 안 줘가지고 네. 참 쉽지 아직까지는. 않아요.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해서 좀 최근에 좀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AI 반도체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공전 단에서는 이제 BSPDN이라고 해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 그리고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 그런 쪽에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본딩, 칩하고 칩을 붙이는데 이제 기존에는 마이크로 펌프를 써서 붙이는데 이제 펌프리스가 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쪽이 계속해서 핫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 기술들이 어떻게 누가 스탠다드를 잡고 헤게몬을 가져가는지, 거기서 누가 키 업체가 되는지 들을 잘 지켜보면 수혜의 기업들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에러님이 잘 분석하시더라고요. 에러님이? 네. 그래서 에러님 안대공학 채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에러님이 나왔습니다. 에러님 조만간 좀 뵙도록 하고요. 네. 에러님이 논문 보고 잘 알겠습니다. 하라는 네. 거죠. 네, 네. 이게 좀 이게 그 네. 업계가 많이 바뀌고 있다. 아까 이제 모든 반도체가 주문형으로 바뀐다라는 큰 그림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투자의 세계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이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면 쉽지 않아지겠다라는 그럼요. 생각도 혼자 다 못합니다. 많이 네. 들어요. 근데 네. 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월간 아신 시간은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최강의 AI 혁명 투자, 이게 페이지 수가 거의 한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다음 또 이게 AI 계속되는 투자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